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공지영 작가 봉순이 언니 마지막 회입니다. 44. 나는 점심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말에 탁자 밖으로 빠져나왔다. 형부가 될 그가 나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자 나는 그가 얼굴이 검고 콩기름을 바른 마루장처럼 반들거리는 그가 괜찮게 생각되었다. 그는 나를 엄엄한 눈으로 쏘아보던 병식인지 하는 총각의 눈과는 분명 달랐다. 어쨌든 그는 아이를 낳아본 아비였고 그래서였을 것이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그가 묻자 봉순이 언니는 딸린 자식을 데리고 시집가는 여자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짱이라고 했지? 너는 뭐가 먹고 싶니? 남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다행히도 그 역시 나의 존재를 별로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남자의 말투가 조금 자연스럽지 않긴 했지만 그건 그가 좋은 의미에서 촌스럽고 그래서 어색하고 또 그래서 수줍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나는 아까 그가 점심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생각해 놓은 이름을 댔다. 돈까스요. 남자의 얼굴에 난처함이 떠올랐다. 그때만 해도 경양식을 파는 집이 별로 없는 때였다. 남자는 사실 돈가스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듯했다. 그래? 그걸 어디서 먹는데? 남자는 돈가스라는 이름을 몰라 어물거렸지만 나는 다방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박또박한 소리로 의기양양하게 대꾸했다. 여기서요? 육교를 건너서요. 축의 초등학교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요. 솔로몬 통닭집이 나오걸랑요. 거기서 팔아요. 잘 모르시면 절 따라오시면 돼요. 나는 의기양양 앞장서 걸었다. 뭐 그럴까 아닐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두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섰다. 남자가 엉거주춤 걷고 그 뒤를 봉순이 언니가 따라오고 남자는 이 복잡한 서울에서 나를 놓칠세라 봉순이 언니가 따라오는지 살펴보랴 이른 봄인데도 땀을 닦고 있었다. 나는 아현시장 쪽으로 육교를 건너 솔로몬 통닭집을 향해 걸었다. 굴레방 다리에 지금도 있는 송림 소악가에 가서 주사를 맞고도 울지 않았거나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엄마는 가끔 나를 데리고 그 집에 가서 돈가스나 오므라이스를 사주곤 했다. 토마토 케첩을 뿌린 돈가스의 그 고소하고 바삭한 맛이라니. 우리 셋은 그 솔로몬 통닭집으로 가서 돈가스를 먹었다. 내가 콜라도 한 잔 얻어 먹었음은 물론이었다. 형부가 될 그 남자가 전혀 칼질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봉순이 언니가 돈가스를 썰어 남자의 접시에 올려주었다. 그때 나는 보았다. 그 순간, 그러니까 봉순이 언니가 남자의 접시를 끌어당겨 고기를 썰어서는 다시 그에게 넘겨주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붉어지고 그리고 목이 콱 매는 듯했던 것을 그리고 또 전염이라도 되듯이 봉순이 언니의 얼굴 역시 붉어지고 둘 사이에 이전에는 없었던 그윽한 분위기가 흐르는 것을. 45.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무런 이견 없이 미자 언니의 집으로 갔다. 봉순이 언니는 웬일인지 미자 언니가 내어주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대청에 걸터 앉아 있었다. 곧이어 암전될 생의 짧은 스포트라이트가 봉순이 언니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언니는 환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참 이상도 하지. 그 남자한테 돈가스를 썰어서 밀어주는 순간 그 남자가 목이 콱 메여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 순간 이 사람 그동안 부인 죽고 얼마나 혼자 외롭고 쓸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있던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뭐랄까, 운명적으로 만난다, 뭐 이런 거. 이 사람 외롭고 쓸쓸한 거 내가 위로해줘야지 하는 느낌 같은 거. 그리고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이 돈가스에 케첩을 발라서 슬그머니 내 접시에 하나를 더 놓아주지 않겠니?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 이렇게 살면 좋겠다.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그의 밥그릇에 하나를 놓아주고 또 맛있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밥그릇에 하나를 놓아주고 그렇게 말이야. 평생 누가 내 밥그릇에 먹으라고 그렇게 설며없이 맛있는 걸 놓아준 적이 있었을까? 아마 그 사람뿐일 거야. 모르겠어. 오는데 자꾸만 이건 오래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 지난번에 병식이 만날 때도 그랬잖아. 몽롱이 젖어드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는 봉순이 언니의 말을 자르며 미자 언니가 대꾸했다. 내가 그랬어? 아니야. 병식 씨 땐 좀 달랐어. 그땐 아니다 하는 느낌이 더 많았어. 게다가 병식 씨는 여자한테 잘해주는 그런 타입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번은 아니야. 사람이 참 따뜻하고 가엾은 거야. 날 만나기 위해서 누가 아침부터 버스 타고 오래도록 달려서 온 일이 있었니? 왠지 난 그 사람하고 먼 옛날부터 무슨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 봉순이 언니도 주간지의 감동수기를 너무 많이 읽은 게 틀림없었다.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여자들도 그 남자들의 정성에 감복해서 언제나 감동했으니까. 웬일인지 그 감동수기의 주인공들과 너무 닮은 봉순이 언니의 그 대사들이 걸렸으나 언니는 연분홍색 투피서처럼 발그레해진 얼굴로 환하게 웃고만 있었다. 46. 그래, 사람이 어떻든 모래네 이모 말로는 그쪽에서는 네가 마음에 드는 눈치라고 하던데. 봉순이 언니는 걷어놓은 빨래를 개다 말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 채 희죽 웃었다. 어머니는 그런 봉순이 언니의 표정을 눈치 빠르게 알아차린 것 같았다. 글쎄, 그렇게 서로 첫인상이 좋았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마는 10번을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란다. 내 마음 내가 모를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 마음이야 하물며 어떻겠니. 홀랍이라는 그는 그렇다 쳐도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고 사람들 여럿 있는 데서도 보고 혼자 놓고도 보고 술 먹은 것도 보고 안 먹은 것도 보고 이리저리 뜯어봐야 할 텐데 서로 사는 데가 멀어서 그게 안 될까 그게 좀 걱정이다 싶은데 어쨌든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알았지? 누가 뭐래도 넌 처녀고 그쪽은 호랍이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참 언제부터 우리 봉순이가 이렇게 말을 잘 들었을까? 어머니는 슬쩍 농을 치며 봉순이 언니를 홀기듯 보다가 말했다. 아까 선을 보러 나가기 전에 마당에서 승강이를 한 생각이 그제야 난 모양이었다. 그래도 만나보니까 시집을 가고는 싶은가 보구나. 봉순이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봉순이 언니의 표정은 환해졌다. 아이고 우리 봉순이가 피닉 정말 봉숭아꽃 같구나. 단위로 온 모래네 이모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모래네 이모의 말에 따르면 그쪽에서는 만사 오케이니 모내기 하기 전에 혼사를 서두르자는 모양이었다. 글쎄 신랑이 뚱해서 말은 안 하는데 보고 와서는 싱글벙글이래. 그래도 시골 농사라 짬이 영 안 나서 올라오지를 못하는 모양이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큰일을 단 한 번을 보고 결정하는 일이 어디 있대니? 어머니는 아무래도 꺼림칙한 듯 이모의 말을 내켜하지 않았다. 시골 사람들 그렇지 뭐. 우리 동서는 얼굴 한 번 안 보고 결혼했다는데? 그래도 애들 6 낳고 잘만 삽디다 뭐. 그날 이후로 봉순이 언니의 얼굴에는 화사한 빛이 돌기 시작했다. 그건 병식이라는 총각을 만날 때와는 다른 빛이긴 했다. 밤마다 오이도 얼굴에 붙여놓고 남진의 노래들을 흥얼거리는 봉순이 언니의 얼굴은 날마다 따사해져가는 봄볕처럼 조금씩 더 화사하게 변해갔다. 남자는 바쁜 와중에도 가끔 서울로 올라왔고 그럴 때마다 언니는 발그레한 얼굴로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받은 채로 데이트를 하러 나가곤 했다. 이번에는 나를 떼어놓고 다녔으면 물론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던 봉순이 언니가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섰다. 남자의 손에는 나에게 줄 과자와 닭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장모 역할을 하게 된 어머니는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지만 남자를 안방으로 들인 후 차만 한 잔 대접해서 돌려보냈다. 미리 청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닭은 다음에 잡아줄게.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네 친정인데 처음부터 너무 떠받들면 버릇 없어져서 안 된다. 아무리 서로 좋아서 하는 혼인이라고 해도 엄연히 너는 처녀인데 이쪽에서 너무 받치면 안 좋지. 넌 어디까지나 못 이겨 끌려가는 척해야 한다. 알았지? 근데 호라비 생활을 3년 했다고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구나. 그래도 혼인은 혼인인데 갖출 것은 갖추어야지. 남자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불러놓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벌써 둘이서 약속을 한 게냐? 봉순이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뭐 사람은 괜찮다 벤다만 얼굴에 파란빛이 도는 거 하고 니들이 사귄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곧 바쁜 철인데 그러면 서울 오기도 힘들고 일손도 부족하니까 지가 가서 좀 도우면 좋겠고 거기 있는 애기도 말이 아닌 것 같고. 네가 뭐 소냐? 일하려고 시집가게? 어머니는 봉순이 언녀의 말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봉순이 언녀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니, 자기네야 두 번째라고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아니냐. 농사일 끝내놓고 살기 편할 때 천천히 사람을 데려가든지 해야지. 아줌니 걱정 마세요. 지가 가서 잘 할게요. 하나 있는 딸내미도 어찌나 안 됐던지 떼꾸정물이 졸졸 흐르는 게 한시라도 빨리 가서 목욕도 뽀득뽀득 좀 시켜놓고 싶고 찌개락도 좀 뜨뜻한 걸로 먹게 하고 싶고 지 맴이 영. 네 마음이 벌써 거리로 다 가버린 모양인데 내가 뭐라고는 안 하겠다마는 이게 잘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구나. 처녀를 데려가는 호라비인 처지인데 그쪽 집에서 너무 서두르는 기색에 어머니는 좀 불편한 모양이었지만 어머니로서도 이쪽에 하자가 있으니 더 뻗댈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혹여 옛일 가지고 트집이나 안 잡아야 할 텐데 봉순이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 일에 대해서는 잡아떼야 한다. 죽어도 입을 열면 안 돼.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하고 그 사람 둘 다 위하는 거야. 알았지? 어머니는 걱정스레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쪽의 서두름과 봉순이 언니의 달뜸으로 인해 단 몇 달 만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형부라는 사람은 주말마다 서울로 왔고 우리 집에도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봉순이 언니는 남자를 처음 보는 소녀처럼 부끄러워했고 그건 그쪽도 마찬가지로 보였다. 47. 벚꽃이 한창 피어나던 어느 토요일 아버지의 차를 타고 어머니와 나와 봉순이 언니는 경기도 남양읍의 한 예식장으로 갔다. 어제까지 화창하던 날씨가 꾸물꾸물해지더니 점심 무렵부터는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님이 오시네. 가뭄 끝에 반가운 비로구나. 반가운 비라고 말하면서도 어머니는 깨름한 얼굴이었다. 아무리 가뭄이라도 비가 오지 않느니만은 못했을 건 사실이었다. 목마른 산천 초목이 촉촉해지는 걸 보니 좋은 일이다. 이게 다 우리 봉순이 잘 살라는 건가 보다. 어머니는 중얼거리다가 봉순이 언니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봉순아, 내가 어린 널 데려다가 키운다고 키웠지만 네 맘에 맺힌 거 많겠지. 다 잊고 옛말 하면서 잘 살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고 남편 알기를 하늘로 떠받들면 좋은 끝이 있을 거다. 네가 그래도 심성 하나는 고운 아이니까 그래 좋은 끝이 있을 거야. 어머니는 말을 하다 말고 눈물을 훔쳐냈다. 흰 망사의 베일로 얼굴을 살짝 가린 채 서울의 미장원에서 드레스를 빌려 입고 화장까지 마친 언니는 어머니보다 더 먼저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었다. 사연 많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눈물이 흔했을 것이다. 울기는 왜 우니 이 좋은 날. 아줌니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은혜니 가서 잘 살면 됐지.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부끄러운 듯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얼굴로 고개를 숙인 언니의 모습은 새하얀 드레스 때문이었을까 화사해 보였다. 그랬다. 아마도 봉순이 언니 일생 중에서 가장 화사한 날이었을 것이다. 그날은 하필 비가 다른 날 다 놔두고 그날 내리기 시작한 것만 뺀다면 그것은 징조였을까. 어머니는 훗날 그 비가 왠지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48. 멀리까지 차를 타고 간 탓이었을까. 멀미를 많이 한 탓에 나는 엄마의 치맛자락에 매달린 채였다. 어지럽고 메스꺼웠다. 예식장의 간이 의자 몇 철 붙여 어머니가 임시로 마련해준 침상에 나는 누워 있었다. 그런 내 눈에는 합판으로 이어진 예식장의 천정만 보였다. 그래서였을까? 기억은 사진으로 남는다. 젊은 우리 아버지가 봉순이 언니를 데리고 들어가는 사진, 거뭇한 형부와 흰 봉순이 언니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차에서 내리던 그 순간 진흙탕으로 뒤범벅된 길 위에 언니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끌리던 그것. 이건 사진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었다. 도화지보다 흰 옷에 붉은 진흙탕물이 튀어오르던 그 순간이, 그러니 그것도 한 징조라고 말해야 옳을까. 글쎄, 하지만 징조라는 건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추인되는 것은 아닐까. 신랑 쪽 사람들은 그저 그런 시골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이 경우 바르고 점잖아 보인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그래서 그날 패백을 마치고 온양 온천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언니와의 별리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버렸다. 돌아오는 길 언니의 빈자리를 헤아리기도 전에 멀미는 다시 나를 덮쳤고 나는 끝내 먹은 걸 다 개우고 어머니의 한복과 아버지 차의 시트를 다 더럽힌 후에야 탈진해서 잠이 들었다. 49.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 내가 봉순이 언니가 없는 그 여름과 그 가을 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 집에 하얀 스피츠가 한 마리 생겨났고 그리고 내가 잡종인 그 강아지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강아지는 어느 비바람 치는 가을날 쥐약을 먹은 쥐를 잡아먹고 밤새 신음하다가 아침에야 발견되었다. 암놈은 귀찮다고 어머니가 부탁해서 얻어온 순놈에게 서양 여자아이의 이름을 붙여주었을까. 메리 하고 부르면 두 발을 모으고 까만 눈을 지것이 나에게 고정시킨 채 왜 하고 묻듯이 나를 올려다보던 그 강아지. 비바람만 없었더라면 그래서 그날 밤 밤새 내가 자는 방의 문풍지가 떨리고 허술한 우리 집 유리창이 그토록 덜컹이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그의 신음소리를 들었을까. 그래서 쥐약 먹은 쥐를 먹은 그 강아지에게 물을 먹이고 약을 토하게 해서 그를 살려낼 수 있었을까. 아랫목에 발을 묻고 뜨개질을 하던 어머니가 저 개가 오늘따라 왜 저런다니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작은 장지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고 그때 내가 사랑했던 잡종 강아지 메리는 마치 내가 그를 불렀을 때처럼 두 발을 앞으로 모아 마당에 배를 댄 채로 간절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발버둥 칠 기운도 없는 채로 끙 길게 울었던 것 같기도 하다. 저 녀석이 아직 강아지 때 버릇이 남아 방에 들어오려고 저런다. 이럴 때 받아주면 버릇이 영 나빠져서 안 돼. 어서 문 닫아라 춥다.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강아지의 검은 눈동자가 참 슬퍼 보인다. 문득 생각했을 뿐 어머니의 말대로 문을 닫았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메리는 죽어 있었고 메리의 집 구석에서 빨간 내장을 드러내놓고 죽은 작은 쥐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내가 생애에서 마주친 최초의 죽음이었다. 하지만 그 강아지의 시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중학교 때였던가 TV에서 방영하는 영화 금지된 장난을 보고 울던 날 처음 내가 메리에게 아무런 무덤도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했다. 죽음도 하나의 문화이므로 개를 매장해주고 허름한 나뭇가지로라도 십자가를 세워주는 일 따위를 나는 몰랐노라고 아마도 일기에 적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자 그때 장지문을 열고 잠깐 밖을 내다본 나를 간절하게 바라보던 메리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닫아버렸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헤아리는 일도 이제는 부질없었다.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별리가 필요한지를, 그것이 본의가 아니었다 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다른 생명을 절망으로 몰아가는지, 생사의 절박한 갈림길에 선 것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사는지, 설사 그것이 본의가 아니었다 해도 허술한 유리창이 떨리는 소리가 세상을 뒤엎듯 들렸다 해도 난 정말 몰랐다는 말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용서가 될까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강아지가 죽고 나는 자라고 있었다. 그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아직 오지 않았을 무렵 봉순이 언니는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언니의 배는 봉긋하게 불러 있었다. 마침 그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했으므로 아마 그때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언니에게 호적 정리도 필요했으리라. 그래도 친정에 다니러 오는 건데 봉순이 온 김에 고사나 지내야겠다. 어머니는 무와 호박을 썰어놓고 쌀을 앉혀 시루에 떡을 했다. 붉은 팥과 하얀 떡살이 켜켜이 앉은 쥐내색 떡시루에서 한끗 김이 오르자 어머니는 배보자기를 걷어내고 버선처럼 코가 올라간 날씬한 식칼을 가져다가 그것을 큼직큼직 잘랐다. 그리고는 준비해 두었던 양은 쟁반과 넓은 접시에 붉은 떡을 담았고 봉순이 언니와 나는 익숙한 솜씨로 그것을 날랐다. 봉순이 언니는 떡 접시를, 그리고 나는 정화수를, 안방과 부엌, 건넌방과 광, 그리고 장독대와 변소 앞. 어머니는 떡 접시가 놓인 곳마다 다가와 두 손을 동그랗게 모아 마치 허공의 모든 것을 끌어모으듯 합장을 했다. 어머니의 뒤를 따르며 봉순이 언니도 나도 그렇게 했다. 어머니는 무엇을 빌었을까? 아마도 우리 식구들의 건강과 안녕, 다가올 오빠의 중학교 입시, 혹시 우리 집이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 같은 것. 봉순이 언니는 무엇을 빌었을까? 무사한 출산과 가족의 안녕, 그리고 그녀의 말대로 세상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이 따뜻한 행복을 깨지 말아 달라고 했을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두 손을 모았을 뿐이었다. 나는 아직 기도할 줄 몰랐다. 고난이 오기 전에 아직 기도는 시작되지 않는 법이니까. 52. 산모가 먹는 미역은 꺾는 법이 아니니까 힘들더라도 이렇게 들고 가거라. 어머니는 배가 부른 봉순이 언니에게 거의 내 키만큼이나 한 미역을 건네며 말했다. 나는 봉순이 언니를 따라 나섰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봉순이 언니네 집으로 가게 되었는지는 다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오래 때를 쓴 것 같지는 않았다. 버스를 많이 탔고 먼지가 아주 많이 피어오르는 길을 걷고 걸어서 힘이 들었던 것. 아직 멀었어? 묻다가 언니의 등에 업혀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임신한 여자에게 또 업혀가다니 그렇게 철부지가 없었겠지만 봉순이 언니는 그 짐들을 들고 기꺼이 나를 업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또 걷다가 길가에 앉아 따뜻하고 노란 콩가루가 묻은 인절미와 된장 국물을 먹었던 것도 떠오른다. 미색의 뿌연 먼지가 날리던 그 길고 길었던 길, 그리고 마을이 나타났다. 첫 번째 느낌은 집들이 참으로 납작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집 골목 앞의 지붕 낮은 집들보다 더 납작한 집들. 하지만 막상 신을 벗고 들어가려면 그 초가집 툇마루는 왜 그렇게 높았던지, 들어섰던 언니의 신혼방의 벽에 흙이 듬성듬성 드러나 있고 게다가 벽지가 아닌 신문지가 발라져 있어서 놀라웠던 기억들. 그리고 한두어 평 남짓될까 한 그 방 한 구석. 무거운 솜이불 아래에는 형부가 누워 있었다. 아파, 병이 났어. 내가 놀란 눈을 해보이자 언니는 나를 향해 말하며 싱긋 웃었다. 잠에서 깨어나 나를 보고 사람 좋게 웃는 형부의 눈은 지난 결혼식 때보다 한 주문 더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어머니가 봉순이 언니가 시집갈 때 해주었다는 빨간 공단 이불 위에 목단 꽃들은 방긋거리는데 거기에 누운 형부의 검은 얼굴은 생경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나는 벌써 6살이었으므로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빤히 눈앞에 안녕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 그동안 키가 더 컸구나. 서울 애기가 왔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형부는 자그랗게 주름이 잡힌 얼굴을 찡그리며 웃었다.
그러자 비로소 내가 굴레방다리 양지다방에서 보았던 형부의 얼굴과 연결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수줍고 어색하고 그래서 천진한 빛이 남아 있었다. 겸연쩍은 생각에 나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뭐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불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 방 안을 뒤덮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때가 꼬질하게 끼인 흰 베개 머리에 수북한 약병과 주사 바늘들. 좀 어때요? 미역을 부엌에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서며 봉순이 언니는 형부의 이마부터 짚었다. 견딜만해. 오늘은 목간을 좀 해야 쓸라나? 하는 일도 없이 목에 때는 왜 이렇게 자주 끼는 거야? 오늘치 주사 놔드려요? 언니는 형부의 머리맡에 있는 주사기를 들고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간호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봉순이 언니가 주사를 놓는 것을 나는 처음 보았다. 언니는 언제 저렇게 주사를 놓는 법을 배웠을까? 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형부가 엉덩이를 까고 주사 맞는 것을 보면 형부가 창피할 거라고 생각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다 끝났나 하고 언뜻 고개를 돌리니 언니가 형부의 엉덩이를 문지르고 있었다. 꼭 보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형부의 새카만 엉덩이가 소년의 그것처럼 야위어 있는 걸 보고 말았다. 좀 자요. 난 짱아랑 있을게. 그래, 어쩌지? 귀여운 처제가 왔는데 놀아주지도 못하고 무등도 못 태워주고. 얼른 나서면 되잖아요. 그러니께. 언니는 마치 예전의 나에게 하듯 이불을 여미어 주고 형부의 가슴을 새근새근 두들겨 주었다. 형부는 눈을 감았고 그 아픈 주사를 맞고도 아기처럼 편안한 얼굴이었다. 53. 그날 저녁 어둠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주변을 차단하는 것인지 나는 처음 경험한다. 내가 살던 아현동에서는 아무리 불을 꺼도 어디선가 희미한 빛들이 들어와 결코 눈멀 일이 없었는데 언니가 알전구를 끄자 그것으로 내 눈은 캄캄해지고 아무리 방문을 닫아도 밤바람이 바카 사탕보다 맵싼 밤바람이 마치 유리날처럼 창호지를 가르며 스며드는 것도 나는 그때 처음 경험한다. 초가집 주붕에 썰어놓은 고구마가 말라가고 있고 눈도 오지 않았는데 이른 새벽 추수 끝난 논밭을 하얀 그물처럼 덮는 서리. 그렇게 큰 소가 그렇게 순하다는 것도 그렇게 큰 가마솥에 그렇게 많이 하는 밥이 금방금방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54. 자리가 뜬 탓일까 쉽게 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눈을 떠보았더니 봉순이 언니는 빨간 오낭이불 밑에서 형부와 꼭 껴안은 채 자고 있었다. 그 빨간 오낭이불 위로 시린 얼굴만 내민 채 이마를 맞대고 자는 두 사람. 55. 언니는 새벽에 일어나 잠에서 다 깨어나지 않은 내게 오줌을 니고는 내 손을 잡은 채 어디론가로 바쁘게 걸어갔다. 언니네 초가집과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기와집에서는 벌써 굴뚝으로 흰 연기가 오르고 외양간의 소가 풀을 씹고 있었다. 늦었어요, 성님. 언니는 나이가 더 든 아낙들에게 바삐 인사를 하고 바가지를 집어들었다. 짱이 여기 얌전히 있어. 언니 좀 바쁘니께. 언니는 나를 부뚜막 한쪽에 세워놓고 이내 고만이었다. 할 일이 아주 많은 것 같았다. 소쿠리에 들은 것을 내가고 뒤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어오고 하지만 할 일이 아주 많은 것은 봉순이 언니뿐만은 아닌 것 같았다. 여자들은 두 손과 두 발을 잠시도 쉬지 않으면서 하지만 또 조금도 쉬지 않고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부엌 기퉁이 아궁이 불이 무릎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벽 한 구석에 머리를 기대고 나는 꾸벅꾸벅 졸았다. 그런 내 귀에 아낙들의 목소리가 멍멍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했다. 조는 씻어놨어? 큰아버님 일어나셨남? 어제 읍내 가신 머루 아주버님 안 돌아오셨냐? 새댁배가 제법 불어네. 아들이어야 할 텐데. 지난번 큰집 서방님도 결국 딸둘 남기고 갔잖여. 무슨 숭이 씨였길래 형제 둘이 다 뇌짐으로 죽게 생겼랴. 그런데도 이 집 성님은 뭘 믿고 굿 한번 하지 않는겨 않기를. 바가지 엎어놓은 듯 하면 딸이고 옆으로 다 퍼지면은 아들인데 새댁은 영 바가지 엎어놓은 꼴이지?
지렛 김치가 맛있게 익었네. 성님 좀 잡숴볼라요? 56. 그리고 양력으로 그 해가 지나고 음력설이 오기 전 봉순이 언니는 다시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미리 아무런 연락도 없던 터였다. 지난번에 내가 미역 저 보냈는데 그건 다 어째고 이리로 오니 이리로 오길. 봉순이 왔구나 반기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얼굴부터 굳어졌다. 성님들이 아는 친정에서 낳는 거라고 허대유. 봉순이 언니는 어머니의 굳은 얼굴을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히히 웃었다. 본바 없이 태어났다고 욕 들을까봐 올래서 온 게 아니고 괜히 모래내 이모님이랑 아줌니까지 지 잘못 가르쳤다고 욕 먹을까봐 지가 왔어요. 걱정 마셔요. 그냥 낳는 신용만 하고 지가 미역국 다 끓여 먹고 그리고 금세 갈 거예요. 어머니는 성가시고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배부른 봉순이 언니를 도로 내보낼 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후 내가 일어나 보니 벌써 언니 옆에 아이가 하나 누워 있었다. 언니가 나의 탄생을 묘사했을 때처럼 그렇게 빨간 얼굴이었고 못생긴 얼굴이었다. 나는 언니가 왜 갓 태어난 나에 대해 말하면서 예쁘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다. 문득 언니 곁에 누워있는 아이가 나 같은 착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성가신 표정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막상 아이를 안고는 흐뭇한 표정을 했다. 아이고 일어나지 말아라. 누워있어. 애 낳고 날아갈 것 같아도 그때가 바로 몸 아껴야 할 때인 거야. 재미있는 일이었다. 어린 봉순이 언니가 끓여주던 미역국을 먹고 나를 낳았던 어머니가 이제 봉순이 언니에게 미역국을 끓여다 주고 있었다. 아줌니 바쁘실 텐데 지가 괜시리. 그게 무슨 소리니?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서 돌아가게 됐으니 나도 떳떳하고 좋지. 일어나지 말고 누워서 젖 먹여라. 아직 일어나 앉지 말어. 언니의 가슴팍에서 흰 배구공처럼 부푼 큰 젖이 나와 아이의 작은 입에 물려졌다. 그 젖보다 작은 머리통을 한 아이는 눈을 감고 새끼양처럼 색색 숨소리를 내며 젖을 빨았다. 나는 하루 종일 언니의 곁에 붙어 앉아 홀리듯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자면 나도 그 옆에 누워 잤다. 그나저나 목이 쉬어 큰일이구나. 윗집의 반장집 아주머니가 어제 너 애 낳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아까 미역을 사가지고 왔다 가셨다. 어머니의 말에 봉순이 언니는 겸연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빙긋 웃었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표정은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지난밤 꿈결처럼 들은 비명은 아마도 봉순이 언니의 상고를 알리는 소리였나 보다. 안방의 아버지 옆자리로 옮겨져 잠결 내내 그 소리를 귓가로 흘려 들으면서 또 그게 봉순이 언니의 비명이라는 것을 알고 설빛 잠에서 깨어났으면서도 나는 조금도 이상해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봉순이 언니하고 그런 소리하고 너무 어울린다는 생각.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 언니는 늘 저런 비명을 지르고 잔다는 것을. 같은 생각이 딱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잠결에 설빛 들었던 거였다. 왜였을까? 57. 아이는 아들이었다. 형부를 닮아서 얼굴이 좀 거무스레하고 투실한 딸 하나만 두었던 형부의 첫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려운 고아로 자라나 남들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고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 비로소 평범한 삶에 무난히 편입된 거기까지. 내가 봉순이 언니네 집에 가서 보았던 빨간 오낭 이불 밑에서 길 잃은 고아처럼 이마를 맞대고 자던 두 사람의 얼굴. 영화로 치자면 그 장면에서 스톱 모션을 건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이 소설도 그래서 잘 살았다더라 투어의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겠지만 하지만 그러면 어떤가. 소설보다 삶이 훨씬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송구할 만큼 소중한 것이 아니던가. 그러니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 어렵게라도 이야기를 이어가자. 이상하다. 갑자기 내 손은 1분의 거의 능숙한 타자수만큼 자판을 두드려대는 내 손가락은 부드러움을 잃고 뻣뻣해지기 시작한다. 엉덩이는 그만 이 의자를 떠나고 싶어하고 갑자기 내 머릿속은 출판사에 전화를 거는 내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저기요. 이 소설 말고 다른 걸로 드릴게요. 이건 아직 완성하지 못하겠어요.
다 지워져 버렸어요. 컴퓨터가 구형이라서.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58. 나는 아직 내 소설 속에서 늙어버린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은 적은 없었다. 내가 쓴 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고난을 겪지만 그 주인공들의 고난 때문에 내가 이토록 힘겨워한 적은 없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토록 힘겹게 느껴지지는 않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젊었으므로 그래 젊어서 고생점이야 아름답다라고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 고난 없는 젊음이란 때로 희망 없는 젊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은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배고픈 아이들과 아직도 튼튼한 몸뚱이뿐인 저물어가는 나이의 여자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녀의 삶이 어떻게 미끄럼을 타고 하염없이 추락하는가를. 그래, 나는 추락이라고 썼다. 나는 울타리에 뿌리 걸린 어리석은 양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한 채 힘이 든다. 59. 이상한 일은 형부가 자신의 그 귀한 첫 아들을 낳았는데도 우리 집에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겨울이었으므로 농사일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도 없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예민해진 언니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대놓고 언니에게 말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설 전에는 내려가 봐야 할 텐데 애 아빠가 데리러 오긴 오는 거겠지? 그러겠죠. 봉순이 언니는 어머니의 의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잠들고 그리고 밤이면 일어나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어딘가에 긴 편지를 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래내 이모와 몇 번의 통화가 오간 후 어머니가 우리 방으로 들어섰다. 어머니의 얼굴은 아주 굳어 있었다. 봉순아, 애기 애비 어디 있니? 방 안에 널려있던 기저귀를 개든 봉순이 언니의 손길이 문득 멎었다. 순간 봉순이 언니의 얼굴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아이를 빼앗아 가려고 덤벼드는 걸 본 것처럼 겁에 질렸다. 모래내 이모 말이 모래내 이모 말이 맞는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렇겠지만 틀림없는 사실이겠지만 제발 아니라고 해다오 하는 절박함이 어머니의 얼굴에 어렸다. 봉순이 언니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니, 그럼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런 상태라는 걸 속였단 말이냐? 세상에나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렇잖아도 처음 봤을 때 얼굴색 파란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어떻게 천하의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그런 사실을 숨길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어머니는 말을 하다가 끊고 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봉순이 언니가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속인 건 없어요 아줌니. 그 사람 결혼하기 전에 지한테 다 말했어요. 하지만 꼭 낫을 거라고. 요즘은 약도 좋아졌으니까 꼭 낫을 거라고 해서. 아줌니 걱정 마세요. 꼭 낫을 거예요. 꼭 낫을 거예요 그 사람. 지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시끄럽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럼 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알고선 결혼을 했단 말이니 이거사? 어머니가 더 말하기도 괴로운 듯 이마에 손을 얹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글쎄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큰 집 써도 지한테 걱정 말라고. 봉순아, 아무래도 이 아줌마가 옛날에 널 우리 집에 잘못 데리고 온 것 같다. 대체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는 거니? 응? 그래, 네 말대로 장서방 마상 요양소서 병 낫고 그래 그러면 좋지. 하지만 만에 하나 아니면 그때 넌 어떻게 할래? 막말로다 애기 큰아버지도 그 병으로 후사 없이 죽었다면서 장사방마저 그러면 결국 너 속여서 데려다가 그 집 손주 하나만 건진 셈이 되는 거다. 게다가 빚진 약값이며 농사일은 어떻게 할래? 네가 애 데리고 네가 이 창창한 나이에 네가 어떻게 해? 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니? 응?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소같이 순한 봉순이 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언니는 거짓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줌니 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는 좋은 쪽으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나쁘게 생각하려면 한두 끝도 있나요? 지랑 애기 아빠를 믿으세요. 이제 아들도 낳았고 괜찮아요. 글쎄 괜찮다니까요. 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밤 병 고치고야 말겠어요. 60. 전화가 걸려온 것은 이른 새벽이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봉순이 언니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다. 봉순이 언니보다 내가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아직 창호지 문밖이 뿌였다. 봉순아, 어쩌겠니? 일어나서 옷을 입어야겠다. 아저씨가 차로 데려다 주신댄다. 애기 감기 안 들게 단단히 싸고. 잠이 깬 봉순이 언니에게 어머니는 다짜고짜 말했다. 봉순이 언니는 아직도 달콤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얼굴이었다. 어서 일어나 짐 싸거라. 어머니는 그 말만 되풀이했을 뿐 그대로 휑하니 방문을 나섰다. 어머니는 벌써 외출복 차림이었다. 봉순이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옷을 입었다. 꿀같은 잠에서 깨어난 그녀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져 가고 있었다. 그런 언니의 얼굴은 아직 상기가 빠지지 않아 부석부석했고 그래서일까 가면처럼 딱딱해 보였다. 아이를 낳은 지 보름 만의 일이었다. 봉순아, 짐 다 챙겨라. 아이는 춥지 않게 단단히 쌌겠지? 방 밖에서 어머니가 다시 한번 언니를 채권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가방을 챙기던 영아 언니가 방문을 나서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죽었댄다. 어머니는 간단히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봉순이 언니와 아기는 그렇게 집을 떠났다. 우리 세 형제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영아 언니의 채근으로 우유와 토스트를 먹었다. 죽었다면 그러니까 봉순이 언니 남편이 죽었다는 거야? 토스트를 먹다 말고 오빠가 묻자 영아 언니는 교복 칼날을 다리다 말고 잠시 오빠를 향해 봉순이 언니 너무 불쌍하지 않니 하고 물었다. 60일. 여보, 내가 여태 살면서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거나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았는데 봉순이 보니까 그게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란 타고난 운명이란 게 있나 봐요. 제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저를 맡았겠어요? 저녁상에 둘러앉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을 시작했다. 피등이 않고 울다가 쓰러지고 하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약값 한다고 물려받은 알량한 논 몇 마지기 다 날렸다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난 봉순이가 나랑 눈을 맞출까 그게 겁나서 설거머니 와버렸어요. 걔가 나 따라오겠다고 나서면 그건 또 어떡하느냐 말이에요. 나도 자식 셋이나 되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지 뒷바라지만 할 수도 없고.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고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들은 상에 둘러앉아 묵묵히 저녁을 먹었다. 62. 전실의 소생인 큰아이는 우선 봉순이 언니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큰 집에서 맡기로 했다고 언니는 아직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업고 우리 집으로 왔다. 소복 차림의 언니는 방문을 닫고 어머니와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른 척하고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 심각하고 낮았다. 잠시 후 봉순이 언니가 밖으로 나왔다. 왜? 점심이나 해먹고 가지 봉순아. 괜찮아요. 나오지 말고 그냥 계세요 아줌니. 봉순이 언니는 천애를 묶으며 묵묵히 고무신을 신고 헝겊으로 만든 커다란 기저귀 가방을 들었다. 짱아 잘 있어. 언니 또 올게. 머리에는 상중임을 표시하는 흰 핀을 꽂고 토끼처럼 빨간 눈으로 언니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심장은 훅 하고 멎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슬픔에 압도된 것이었을까.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 눈빛. 그건 내가 알던 봉순이 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뭐랄까. 짓이겨지고 나서도 짓이길 수 없는 오만한 자존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했고 이제 벼랑 끝까지 밀려와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달관이 엿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그 눈빛으로 인해 나는 봉순이 언니가 이제 아주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언니는 이제 어떤 강을 아주 건너가 버린 것 같았다. 나는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봉순이 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총 대문을 빠져나갔다. 나는 쭈뼛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대문을 나서서 몇 발짝 걷던 언니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언니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주머니를 뒤져 내게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내밀었다. 나는 동전을 받으며 언니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걸로 사탕 사 먹고 어여 들어가. 언니 혼자 가도 돼. 저기 가게집까지만 따라갈게. 근데 언니, 응? 우리 집 이사 가도 애기 데리고 또 올 거지? 아까부터 불안한 마음에 내가 물었다. 이사 가니? 처음 듣는 말이라는 듯 봉순이 언니가 되물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꺼낸 말이었다.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이제 그만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분명 이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사하고 난 다음 그녀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얼마나 황망할 것인가. 아마도 어린 시절 그녀가 나에게 했던 그 이야기 속의 주인처럼 대문을 열었는데 낯익은 얼굴은 다 어디 가고 없고 백석의 햇살 튀어오르는 마당만 환하다면. 봉순이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에 업은 아이를 훌쩍 고쳐업었다. 여기서 차 타고 15분쯤 가면 있는 아파트로 간대. 연탄 안 떼도 스팀이라는 게 나와서 방이 뜨뜻하고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도 나오니까 목욕탕에 갈 필요도 없고 그 동네는 계단이 없어서 애들이 자전거도 탈 수 있대. 나는 말을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철없는 마음이었지만 봉순이 언니에게 이런 말을 늘어놓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였을 것이다. 거기가 어딘데? 몰라. 새로 짓는 집이라는데 아파트. 요 근처에선 하나밖에 없는 데니까 금세 찾을 수 있을 거야. 뭐 전화가 있으니까. 봉순이 언니는 이사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사를 가서 지역이 바뀌면 전화번호가 바뀐다는 걸 봉순이 언니도 나도 모르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아가 이름이 뭐야? 내가 물었다. 만식이. 내가 이름을 듣자마자 씩 웃었다. 어린 마음에도 이름이 참 촌스럽게 들렸던 거다. 봉순이 언니가 웃는 나를 들여다보더니 잇몸을 드러내며 씩 웃었다. 그때만은 예전의 그 웃음이었다. 얼라 우리 짱이 앞니 빠졌네. 나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얼라 꼴라리 우물가에 가지 말어 붕어 새끼 놀래니께. 나는 이번에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엄마가 일하는 애 아직 안 구했다고 하든. 웃는 것도 잠깐. 봉순이 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몰라. 곤란했으므로 나는 아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대답했다. 아마도 그녀는 혹시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을런지 모른다.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와 아이와 함께 우리 집 일을 도와주는 희망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언니의 그 희망을 어머니는 이미 눈치채고 있을 뿐 아니라 언니의 그런 희망이 어머니에게는 이미 준비해야 할 공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도 마라. 이제 일하는 애라면 지긋지긋하다. 게다가 봉순이 그게 언감생심 피덩이까지 데리고 다시 우리 집에 왔으면 하는 눈치를 보이는 거야. 안 되지. 마침 그 이사가는 아파트 반장집에서 사람을 하나 구해주겠단다. 아침에 왔다가 일만 해주고 저녁에 가는 아주머니래. 뭐 파출부라고 한대나? 이제 그런 사람 쓸 거야. 게다가 아파트라는 게 편리하긴 하지만 마당도 없고 이젠 남의 식구가 있는 게 걸리적거려. 대체 식모라는 게 있으면 편하지만 평생을 따라다니며 부모보다 더 책임을 져야 하니 참. 봉순이 언니는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참 언니 나 그리고 학교 간다? 생각에 잠겨있던 봉순이 언니는 무슨 소리 나는 듯 고개를 들었다. 봄 되면 나 학교 간다고. 그래 네가 정월생이니까 7살에 학교 가는 거지. 그래 세월이 벌써 그렇구나. 운화초등학교라고 저 말리동 고개에 있는 데인데 교복도 입는 사립이래. 아침마다 아파트 입구까지 학교 버스가 오는데 그걸 타고 학교 간대. 교실마다 풍금이 한 대씩 있고. 엄마는 안 된다고 언니 오빠 다니던 미동 초등학교 보내야 한다고 했는데
아빠가 하도 우겨서 그냥 보내는 거래. 돈도 엄청 많이 드는데. 아빠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고 했대. 우리는 가게집 앞까지 도달했다. 봉순이 언니는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나 역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딸이 7이나 있는 칠공준의 가게집이 다가오고 있었고 거기서 우리는 이별해야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창백한 겨울 햇볕이 봉순이 언니의 흰 소복 어깨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던가. 그만 들어가, 언니 갈게. 나는 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았어. 왠지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언니를 바라보았다. 흰 소복을 입은 언니는 한참을 걸어 내려가다가 잠시 멈추어 섰다. 혹시라도 그녀가 돌아보지는 않을까 나는 눈을 떼지 않고 거기 서 있었지만 언니는 멈추어 선 그대로 아이만 풀썩 들추어 고쳐 업었을 뿐 그대로 길을 돌아 사라져버렸다. 사라져간 그녀 모습의 잔영이 흰 손수건처럼 오래오래 내 눈앞에 아른거렸다. 66.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다. 두툼한 눈자위와 뭉툭한 코, 엷은 곰보가 진 얼굴과 비어져 나온 입술, 웃으면 빨갛게 드러나던 잇몸. 내가 화가라면 나는 그녀가 늙어가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그릴 수도 있으리라. 왜냐하면 그녀는 내 인생의 첫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얼굴로 변한데도 나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으리라. 하지만 어머니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전화기가 놓인 탁자 곁을 떠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 후로 봉순이 언녀의 방문이 그렇게 얼마간 성가시고 부자연스러울 만큼 나는 잘 자랐다. 아버지의 회사는 더욱더 안정되어 갔고 언니 오빠도 어머니의 원대로 좋은 배지를 교복에 달며 잘 자라주었으니까. 우리는 더 넓은 아파트로 5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갔고 나는 내 조숙함을 여전히 잘도 숨긴 채로 자라났다. 그러니 아마 아버지의 바람대로 유학을 가고 대학 강단에 섰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필 내가 대학에 들어갔던 그 해부터 체루탄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행복하게 자란 앞 이마에서 머리가 예쁘게 곱슬거리던 남자와 결혼을 하고 평생 상스러운 말 한마디 입에 달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건 미국 유학에서 돌아왔던 때부터 아버지의 오랜 바람이었다. 하지만 신의 바람도 있었다. 고맙게도 내게 여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제3세계 식민지에서 자란 지식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준 모욕과 참담함과 절망이라고 이름 짓고 싶었던 순간들을 베풀어 주신 신. 68. 그런데 내 친구의 말을 빌자면 내 생이 암전되어 버렸던 어떤 순간 나는 그녀를 떠올렸던 것이다. 69. 어머니의 전화를 끊고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문득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아마 지금쯤 공판이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혼의 대가로 아이와 그의 집을 원했고 그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남편과 나의 대리인인 김모와 박모 변호사들이 남편과 나의 입장을 대신해서 조근조근하고도 조목조목 서로의 싸움을 대신해주고 있으며 어젯밤 부부싸움을 하고 출근한 판사들이 어떻게든 이성적인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며 가정법원에 앉아 있으리라. 70. 봉순이 언니는 그 후에도 끊임없이 남자들과 도망을 치고 다시 혼자가 되어서 돌아왔고 그때마다 아이를 하나씩 더 달고 왔을 뿐 점점 더 가난뱅이가 되어갔다. 처음에는 집안에 누가 죽었을 때보다 더 놀라고 더 부끄러워하던 이모나 어머니도 점점 그에 대해 더 이상 길게 화제를 삼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원래 그런 아이였잖니. 그거 뭐야. 세탁소 그 말대가리 같은 녀석하고 도망칠 때부터. 게다가 걔를 이용해 먹은 그놈들은 다 기반 잡고 잘 되었다니까 말이야. 결국 세경 없는 모섬을 산 거지. 그렇게 제 실속도 못 차리고 그러고도 좋단다 좋대. 두 사람은 옛 이야기 하듯 가끔 웃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가 한 번 남자와 도망갈 때마다 그녀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낙관적이어야 했을지를.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달라. 뭔가 운명을 느꼈다니까. 가엾어서
그러고 있는 게 가엾어서 내가 도와주고 싶었어. 밥도 따끈하게 퍼주고 셔츠깃도 깨끗하게 빨아주고 저녁에 돌아오면 대야에 물 데워서 따뜻한 물에 발도 닦아주고 싶어. 게다가 엄마 손 한 번 못 느껴본 그 가엾은 아이들이라니. 나는 안다. 그랬을 것이다. 낮잠에서 깨어나 누구나 고아처럼 느껴지는 그 푸르스름한 순간에 그녀는 우는 아이를 안아주었으리라. 아이의 눈에 세상이 다시 노르스름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때까지 누군가 왕사탕을 내밀면 그것을 반으로 잘라 다시 입에 넣어주며 웃었으리라. 나누어 먹어야 맛있는 거야. 71. 나는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전화를 끊기 전에 짧게 어머니를 불렀던 것은 왜였을까? 그건 50이 다 된 나이에 봉순이 언니가 남자랑 도망갔다는 게 정말이에요, 엄마? 라든가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래, 결단코 그런 말은 아니었다. 72. 며칠 전 전철에서 한 여자를 보았어. 내 맞은편에 앉아 더러운 보따리를 끼고 졸고 있는 여자였는데 가끔 잠에서 깨어나 여자가 어딘가 둘러보는 거야. 내 생각엔 아마 그 여자가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았거든. 냄새가 심하게 났는지 옆에 앉은 아저씨가 코를 싸지고 불쾌한 얼굴로 일어서더군. 어떤 살이 찐 중년의 신사가 염치를 무릅쓰고 그 옆에 앉긴 했는데 그도 피곤하지만 않다면 절대로 이런 여자 옆에는 앉아있고 싶지 않다는 그런 표정이었어. 그동안 전처럼 내가 내릴 곳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사실 기회도 없긴 했던 거야. 게다가 내 인생이 요즘 얼마나 피곤해 있는 줄 엄마도 안다면. 그런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문득 돌아봤을 때 놀랍게도 그녀가 날 바라보고 있었어. 설마 하는 눈빛으로. 희미한 확신과 놀라움과 언뜻 스치는 그토록 반가움.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 어서 전철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내려섰지. 엄마,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고 그녀의 얼굴이 가물거려서 그래, 그래서야 그거지.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30년이나 지났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날 더욱 되돌아볼 수 없게 만들었던 그건 그 눈빛에서 아직도 버리지 않은 희망 같은 게, 희망이라니 끔찍하게 그 눈빛에서. 비바람 치던 날 이상한 생각에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두 발을 모으고 애타게 날 바라보던 메리. 나는 다시는 그 일로 어머니와 통화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봉순이 언니였습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